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폴레옹, 에펠, 그리고 정명훈 이들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그 다음에 나폴레옹, 에펠, 정명훈 요약 이렇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고, 그 다음에 그 100년을 기념을 해서 에펠탑을 세웠고, 200주년을 기념해서 정명훈이가 이제 음악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나폴레옹은 그 프랑스 혁명이 나온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00주년 기념 행사로 에펠탑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년을 기념으로 해서 바스티유 오페라단을 창단을 했는데 그 초대 음악 감독으로 정명훈 씨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 에펠탑 건축, 그리고 오페라단 창단 이거를 문화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걸 오늘 강의의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나폴레옹인데요. 부제목을 제가 속물인가 영웅인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 정말 진정한 영웅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인물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양쪽 면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보약의 시기, 통영 시절, 황제 시절, 센테레나 유배 시절, 결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 1769년도에 콜시카에서 태어났죠. 5남 3녀의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 콜시카가 1768년도 이거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노바 공화국의 속령이었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1년 전이니까 아주 역사가 바뀌게 된 거죠. 그죠? 만약에 저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나폴레옹 가문은 아작시오가 코르시카의 수도인데요. 거기에서 쭉 행정관을 지냈고 아버지가 23세, 어머니가 19세 때 나폴레옹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빨갛게 된 게 코르시카입니다. 이태리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그죠? 근데 저게 이제 제노바에서 프랑스로 팔아버립니다. 1768년도에. 그리고 이제 그 15세 때 1784년도에 파리 사관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아주 사투리 때문에 어려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을 잘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85년도에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가계를 책임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근데 이제 저런 상황이 되니까 1년 만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3, 4년 코스를 1년 만에 아주 엄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줄여서 하고 발랑스 임주로 신청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나폴레옹은 파올리가 코르시카의 영웅입니다. 코르시카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독립투사였어요. 그래서 이 독립투사를 도와가지고 코르시카를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나폴레옹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파올리의 부관이었습니다. 코르시카 독립투사의 부관이었는데 프랑스의 한거에서 싸우다가 1769년도에 프랑스에 대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망명을 가는데 아버지는 이때 아주 변절을 해버립니다. 파올리는 가고 새로 프랑스에서 총독이 왔는데 그 총독 편에 서서 관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올리 편에서 보면 배신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이런 배신이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제 영웅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어머니는 레티치아인데 아주 정신력이 강하셨던 것으로 돼 있고 아주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을 때 너무 많은 청탁을 해가지고 굉장히 괴롭혔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패망한 후에도 여전히 유럽 전체의 존경을 받으면서 끝까지 잘 지냈던 어머니입니다. 좌측이 아버지고 우측이 어머니, 한참 이제 잘 나갈 때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청년 장교 시절에는 발랑스 연대에 부임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주로 그때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지 독서를 많이 합니다. 나폴레옹의 일생에서 독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루소, 볼테르 영웅전도 많이 읽고요. 그다음에 전술학 개요 이런 것도 이제 쭉 읽으면서 이론적인 바탕을 갖게 되고 사상적인 그런 그 바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베르의 전술학 개요라는 책에서는 그 속도전, 나폴레옹이 나중에도 보면은 잘 나가고 이길 때는 항상 그 속도전이었어요.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는 이런 건데 그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프랑스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군인 시절의 나폴레옹입니다. 도약기인데요. 1793년부터 99년인데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혁명이 일어난 후죠. 혁명이 일어난 후인데 초기에는 혁명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793년 10월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지만 한 4년 정도는 그냥 강군만 했지 처형은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처형을 하고 나니까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불안해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바람이 자기 나라에 오게 되면은 각 나라의 그 왕권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안해져가지고 연합군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프랑스를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와 나머지 유럽 나라들하고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툴롱 전투라고 이때 이제 영국 함대, 스페인 함대가 와서 프랑스의 일부 군도 거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치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거기에 있었는데 공안위원회에서 그 나폴레옹을 임시 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뭐 아주 새파란 나이죠. 포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포를 적절하게 써서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시점이 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이태리 원정까지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95년 그때 또 국민공회와 왕당파가 서로 선거를 했는데 왕당파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혁명은 일어났지만 아직도 왕당파가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와해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왕당파가 일어나니까 국민공회에서 그냥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선거를 무효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그 바라스라는 사람이 치안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바라스가 나폴레옹의 그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그 치안 담당관의 부지휘관으로 임명을 하고 완전히 왕당파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두각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면서 10월 16일 날 26세에 사단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한 열흘 후에는 해양군 전체를 관장하는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14일 혁명력 4년 불임회를 그때 쿠데타가 있고 나서 5 총재로 된 정부가 발족을 하는데요. 바라스라는 사람 외에 이제 4명이 총재가 됩니다. 이때 이제 조세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조세핀이 바라스의 정부였어요. 그리고 두아의 어머니였죠. 이제 남편은 처형을 당하고 혁명 때. 그래서 외생과 오르탕스라는 두 아이를 둔 그 과부였는데 바라스의 정부로 했었습니다. 저 때는 이제 혼자 되고 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정부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좀 지겹고 하니까 나폴레옹에게 인계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딱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나이도 6살이 많죠. 바라스에게는 이미 귀찮은 존재가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세핀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 6세 연상의 두 아이를 가진 그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태리 주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결혼식을 1796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이태리 원정을 가는데, 이태리 원정 가서 오스트리아가, 그때 이태리는 완전히 국가 상태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침범을 하고 이랬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침범을 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를 깹니다. 깨고는 그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한과 직접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그냥 거의 황제의 위치까지 된 이런 상태에서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기고 롬바르디아 지역을 프랑스가 양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1차 대불 동맹이 해체가 됩니다. 이집트 원정을 가는데요. 1797년 12월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저렇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그 총재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꼭 이집트 원정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나폴레옹을 이집트 원정을 시킵니다. 근데 나폴레옹으로서는 또 이게 옛날 알렉산더의 그 책도 보고 그러니까 이집트 원정 가는 걸 상당히 멋있게 생각을 하고 원정을 가죠. 가가지고 이제 카이로 입성을 하는데 이때 영국에서 넬슨 함대가 도착을 합니다. 넬슨이 트라팔가에서도 깨고 여기에서도 프랑스군을 아주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해군이 완전히 격파가 돼버리니까 육군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돼버려요. 아주 난처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집트 원정은 거의 완전히 실패한 상태가 됐는데 또 프랑스에서 그리고 또 패스트가 막 퍼져가지고 아주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프랑스에서 연락이 와요.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하고 자꾸 이제 전투에서 밀리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를 어떻게든지 점령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혁명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나폴레옹을 부릅니다. 소환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하고 부하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거의 단신으로 간신히 넬슨 함대를 피해가지고 프랑스로 오게 되죠. 비밀리에 아주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핑스 앞에서 서 있는 나폴레옹이고 우측이 패스트가 유행을 하는데 패스트 환자를 직접 가서 만지면서 돌보는 하여튼 이미지 이런 정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상황이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폴레옹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3인 체제로 만들어요. 자치한 거 CAS 로제 디코라는 이 세 사람이 3인 총재가 되고 체제가 되고 자신이 대표가 됩니다.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쿠데타는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종결시킨 이런 쿠데타로 평가를 받는데 이 쿠데타 이게 이제 쿠데타의 아주 전형처럼 돼버렸어요. 그 후에도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면 그 불호를 그대로 쓰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령이 되죠. 30세에서 35세 사이인데 통령이 되면서 그 3인 통령 중에서도 자기가 1인자가 됩니다. 1인자가 되면서 행정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태리 점령으로 나가 있던 군이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마레모 전투라고 해서 제2차 이태리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알프 산맥을 넘는 게 바로 이 전투에 1800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레모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웰링턴이라는 데서 또 승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오스트리아를 완파를 하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이런 여러 국가들이 대불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2차 대불 동맹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고 있고 1800년 12월에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페라 극장에서 그걸 보고 나오는데 화약이 실린 마차가 생리케스 거리에서 폭발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냥 로베스피에르 강경파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지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는 퇴보가 되는 이런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1802년에 이탈리아 공화국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국민투표에서 종신 통령이 됩니다.
1인자의 위치에서 더 나아간 거죠. 1인자가 종신 1인자가 되는. 그 찬성이 350만, 반대가 8천 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종신 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1804년에 또 한 번의 그 납치 살해 계획이 일어나는데요. 올빼미당의 순회 조르스 카르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귀국을 했는데 나폴레옹을 납치해서 살해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리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나가지고 처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폴레옹은 양기행 공작이라고 왕당파의 그때 이제 제일 그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관여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왕당파를 완전히 처단을 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경 공작을 처단을 하는데 명분은 부르봉 왕가가 다시 보호하지 못하도록 왕가가 다시 보호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면서 그 대표되는 사람을 처단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죠? 왕가를 처단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1804년 원로원 완장일치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180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이 황제기인데 이때는 이제 전성기, 실책기, 추락기 이렇게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잘 나가다가 그다음에 실패를 하고 몰락하는 이런 시기인데요. 대관식을 하게 되죠. 1804년 5월에 이제 황제로 선포를 합니다. 프랑스 국민의 황제가 되고 자기의 황제의 자귀는 보나파르트의 직속 친자나 양자에게 상속된다.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357만 대 반대가 2,579. 나중에 이제 좀 들통이 났는데 부정투표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나중에 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황제가 되고 황제의 대관식을 하는데 교황을 파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교황의 힘이 이제 그만큼 약해진 거죠. 그전에는 항상 모든 걸 하면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한테 가서 했는데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파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대관식에 참여를 하는데 뭐 교황이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고 그 황제 그 관을 씌우는데도 자기가 받아 쓰고 자기가 또 조세핀도 대관식을 하는데 이게 나폴레옹이고 조세핀입니다. 대관식을 하는데 자기가 조세핀한테 왕후 관을 씌우는 겁니다. 뒤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교황이에요. 호수아비로 그냥 앉아 있고 모양으로 앉아 있고 실제로 중요한 역할은 나폴레옹 자신이 하는 상당히 이제 오만한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베토벤이 아주 분노를 하게 되죠. 이 부분도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결국 초기에는 베토벤이 굉장히 나폴레옹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로 등극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상당한 모순이죠, 그죠? 왕가를 없앤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한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자기 야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인권을 짓밟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영웅교향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원래는 나폴레옹에게 헌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보 밖에다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썼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그걸 그냥 북북 지워버렸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그 악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 위에 한 위대한 영웅을 추모하며 보통 명사로 바꿔버렸어요. 주제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영웅을 주제로 한 곡이니까.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 하고 헌정은 이제 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3차 대불동맹전쟁이 일어나는데 영국하고 그 전에 맺었던 그 조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영국이 깨고 의도적으로 깨고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자꾸 커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영국을 봉쇄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봉쇄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그 유명한 트라팔러가 넬슨의 트라팔러가 해전에서 1805년 이때 이제 나폴레옹하고 스페인 연합군대가 무적함대라고 하는 게 깨지죠, 그죠? 깨지면서 해군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해군은 완전히 깨졌는데
육군들은 다 승리를 했어요. 울름 전투에서도 이기고 아우스트리츠 이래가지고 러시아 오스트리아군 연합군을 깨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해군에서는 깨졌지만 이제 육군에서는 이기면서 3차 대불 동맹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그 프로이센 근처로 해서 라인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라인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프로이센을 경계를 하면서 여차하면 이제 칠 계획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센이 굉장한 위협을 느끼면서 대불 전투 선전 포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프로이센이 완전히 깨지죠. 이에나 전투, 자르벨트 전투 이런 데서 완전히 프로이센이 깨지고 아우슈타트에서도 이제 프로이센이 격파가 됩니다. 하알레 전투에서도 이기고 그러면서 1806년에 결국 이제 베를린 입성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1807년에 또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을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역사가들의 그런 평가가 그 전쟁에서 이긴 걸로 해서 적당히 이제 명예롭게 발을 빼면서 외교적인 이름을 통해서 프랑스를 좀 안정을 시키고 그 혁명 정신을 좀 이렇게 버티기는 이런 계획으로 세웠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프랑스가 살아남는 이런 게 주된 목적이었으면은 이제 그 후부터는 더 큰 욕심을 내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07년부터 1812년까지는 실책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스페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기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바다 제해권을 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항구들을 다 봉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엘바 섬까지 봉쇄를 하는 이런 작전을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오히려 대륙 봉쇄를 해가지고 영국을 격리시키려는 이런 그 작전을 쓰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굉장히 무리하죠, 그죠? 대륙 봉쇄를 하게 되면 다 이제 영국하고 무역 관계가 이게 다 못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자꾸 그 대륙 봉쇄를 어기고 하고 이러니까 스페인을 쳐들어갑니다. 대륙 봉쇄 때문에 자기의 그런 작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은 대륙 봉쇄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가서는 이제 그 스페인을 결국은 점령을 하고 스페인을 위성국으로 만듭니다. 만들게 됐는데 초기에는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아주 이미지가 좋았었죠. 좋아가지고 이제 오니까 자기들을 그 어떻게 해방시켜 주려는 이런 해방군인 줄 알았다가 가서는 왕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자기 형을 왕으로 시켜버립니다. 형 조세프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은 아주 현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다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형이 도망가면 나폴레옹이 가서 또 진압을 하고 가면 진압이 되고 나오면 또 봉기를 하고 아주 힘든 거죠, 그죠? 게릴라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 웰링턴이 점령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물러나게 되죠,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그 스페인 페르난도 대공에게 왕자가 돌아가고 나폴레옹은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투로부터 이제 나폴레옹이 거기서 지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스페인 전투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힘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오스트리아가 다시 무장 강화를 합니다. 영국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5차 대불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다시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결국 또 오스트리아를 깨고 1809년도에 비엔나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그람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비엔나의 쇤브룬 궁전에서 빈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옛날의 전투는 동양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한번 해서 이기면 끝이잖아요. 팀은 그냥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싸우다가 불리하면 협상을 해요.
양보를 할까 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오스트리아도 그 전에 이태리에서 몇 번 깨졌는데 깨지고 양보를 하고는 다시 있다가 또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하는 이 전체적인 양상이 동양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점령을 하고 나서 나폴레옹 자신으로서는 조세핀하고는 아이가 안 낳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러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1809년에 이혼을 하게 되고 1810년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마리 루이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략적인 것도 있고 후세를 갖는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낳습니다. 나폴레옹 프랑스와 샤를 조세프라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죠. 등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왕 자기를 수여를 하고 나중에 2세가 잠깐 2세가 됩니다. 잠깐 2세가 되는데 결국 21세 때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면서 나폴레옹 직계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마리 루이스하고 우측이 나폴레옹 2세입니다. 21세 때 혈액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원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몇 나라 빼고는 유럽 전체가 나폴레옹의 영향이 있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 봉쇄를 하게 되는데 잘 안 됐죠. 그죠? 안 되고 영국이 자꾸 이제 선박을 몇백 척을 보내가지고 발트 지역에 정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대륙 봉쇄가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걸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다부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그쪽 지역이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황제의 친척의 영지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러시아하고 심각한 외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당장 거기서 올렌브로크라는 데서는 철수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철수를 하지 않으니까 알렉산드로 황제가 1812년에 최후 통첩을 냅니다. 최후 통첩을 내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럼 러시아를 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침공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러시아 침공하는 건 지금 프랑스의 그런 국력으로는 무리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고집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약 90만 명, 90만 대군을 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그래서 살아 돌아온 게 10만이 안 됐죠, 그죠? 10만이 안 됐죠. 엄청난 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러시아 원정 계획을 세우니까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는 6차 대불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나머지 유럽 나라들하고 영국, 러시아, 스웨덴, 스페인들 다 결성을 해서 나폴레옹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스크바까지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게 되는데 9월 15일 날 1812년 9월 15일 날 입성을 하는데 그 16일 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러시아군이 후퇴를 하면서 모스크바 전체를 불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거기서 한 달 정도를 기다리면은 알렉산드르가 와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나타났죠. 그죠? 더 있을 수가 없고 날씨는 추워지죠. 그래서 10월 19일 날 모스크바를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철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게릴라전으로 코사크 좀 계속 그 공격을 하게 되죠.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남은 병사가 약 90만 명이 가서 약 5만 정도 또 추위하고 싸워야 되죠. 적하고 싸워야 되죠. 이랬는데 또 파리에서 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미이라 장군한테 맡기고 극복 귀국을 하게 되죠. 거의 단신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퇴하는 장면을 이렇게 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죠. 그죠?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파리에서 연락이 오니까 1812년에 파리에 옵니다. 이때 이제 말레라는 그 장군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전사했다 이런 헛소문을 꾸미고 아주 혼란한 상태가 돼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임시정부로 수립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귀국한 후에 그 말레를 잡아서 처형을 하고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 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가서 이제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도 없죠, 뭐.
60만 명 가서 약 5만 명 정도가 뭐 그것도 아마 오다가 또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제는 뭐 계속 전쟁을 하게 되니까 징병에 반대를 하게 되고 징병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빌헬름하고 러시아 황제, 그 다음에 나폴레옹, 세 황제가 싸움이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국민 황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6차 대불동맹이 생기고, 그렇지만, 드레스덴에서는 이겼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으로 싸웠습니다. 여건이 아주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813년 10월에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아주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대불동맹국들이 이제 협상을 하는데, 예전 국경으로 되돌아가라. 나폴레옹 거부를 했죠. 또 메테르니가 아주 위선적인, 거짓이지만 이제 타협을 하는 걸로 해서 자연 국경이 아니고 1792년에 국경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1814년 2월에 마지막 몽트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동맹국이 파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령한 후에 3월 29일 부인 마리 루이즈와 로마 왕은 파리를 떠나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되고 나폴레옹은 퇴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퇴위를 하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유배를 보낸 거의 유배죠, 그죠? 그래서 그 결정서가 나폴레옹은 엘바 섬의 영주로 임명하고 프랑스 정부는 매년 200만 프랑의 연금을 지불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슨 감옥을 가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 조그마한 섬을 영주로 임명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게 내준 거죠. 이게 좌측에 저 빨간 게 코르시카입니다. 우측이 이태리 반도인데 그 중간에 있는 엘바 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륙 가깝게 보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안 하고. 그래서 나중 사가들은 왜 저렇게 위험한 지역이죠. 사실은 나폴레옹이 저기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왜 저랬을까 그러는데 어쨌든 뭐 영국군이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탈출을 하면 다시 한번 패배를 시키면 영원히 다시 재기는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가서 감시는 했죠. 영국군 대령이 감시를 하는데 이제 보고서가 매일 그냥 책만 읽고 소일거리, 조그마한 소일거리 특별한 일은 안 한다. 이런데 동맹국들은 계속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다. 이런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캠벨이 감시를 소홀히 하고 딴 데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1815년도에 엘바 탈출을 하죠. 엘바를 탈출해가지고 쥐앙만이라는 데를 도착을 해서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의도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주신 건 아니냐. 다시 탈출할 때 패배시키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처형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신문 기사들이었죠. 콜스카 처음 이제 했을 때 신문 기사가 괴물이 상륙했다. 그리고 가까워지니까 그로노블로 왔을 때는 독재자 보나파르트가 그로노블로 향한다. 이렇게 왔다가 리옹에 도착했을 때는 나폴레옹 만세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황제 폐하가 리옹을 떠나다 파리로 오는 거죠. 파리로 왔을 때는 나폴레옹 황제 수도에 입성하다. 그래서 매스컴이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게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출하니까 협정국 참가국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겠죠. 항의를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다시 제7차 대불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저렇게 왔는데, 그리고 나폴레옹을 단죄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군사를 또 모으고 그럽니다.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건이 아주 좋지가 않았죠. 잘 모아지지도 않고, 또 자기의 부하 장수들도 다 떠나버린, 참모들도 다 떠나버린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들은 나폴레옹 단죄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군, 네덜란드군 다 연합군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대로 다부 장군, 바로 이제 혼자 남아있던 장군이 다부 장군이었어요. 다부 장군의 도움으로 한 2달 만에 군대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30만 명 모으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참모부도 아주 빈약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죠. 그죠? 안 좋고 다른 장군들은 다 루이 18세한테로 충성을 맹세를 해버린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털루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만났는데 사실 그 연합군들도 상당히 불화 상태가 많았습니다. 웰링턴하고 두 그 장군이 해가지고 손발이 안 맞고 이랬는데 이때 그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지만 한때는 굉장히 우세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우세한 상태까지 갔는데 아무래도 이 나폴레옹이 판단력이 상당히 좀 둔해졌던 것 같아요. 그전 같았으면은 즉각 적시에 공격을 하고 이 작전을 다 짰는데 항상 이 공격의 타임을 몇 차례 놓쳤던 것 같아요. 한 6월 17일 날 새벽에 이때만 했어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고 결국 이제 연기를 하는 바람에 다소 우세했던 그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참물도 없고 그러지만 또 그래도 한때는 잠깐 우세한 지역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나폴레옹 자신의 판단 미스로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테르나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멀리 보내버립니다. 아프리카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섬까지 센테르나가 그까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엘바 가깝게 뒀다가 두 번째는 아주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동반자들이 일부 허용이 되고 또 장군도 좀 따라가고 가고 싶어하는 하인들은 또 몇 명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한 2달 걸려서 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8월 9일 날 출발해가지고 10월 14일 날 센테르나 도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행 중에 라스카스란 사람의 권유로 회고록을 남기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센테르나 생활은 거의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런 그 전기나 일기를 다 쓰기로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분단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은 저렇게 센테르나로 갔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다 자유롭고 아주 부자로 잘 살았다고 좀 특이하죠, 그죠? 부인도 나폴레옹 죽고 나서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또 죽고 세 번째 결혼했는데 또 죽고 세 번째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47년 사망을 하고 아들 나폴레옹 2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 때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815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잠깐 대위 기간이 며칠이 안 되죠, 그죠? 한 열흘쯤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8세가 와서 왕정 복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821년 4월 달에 유언장을 아들한테 남기는 유언장이 있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 자기가 사상을 어떻게 했다, 아주 긴 유언장을 남기고 1821년 5월 5일 날 새벽 5시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명한 모습이고 데드마스크, 나중에 이제 파리로 모셔와가지고 아주 잘 모셔져 있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을 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과연 나폴레옹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건 아주 다양합니다. 원래 생각은 미국식 연방으로 만드는 거, 또 하나는 프랑스를 무정부 상태로부터 구해내는 거, 이런 거고, 만약에 자기가 지키지 않았으면 결국 프랑스 영토가 해체가 됐을 가능성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독재를 하게 된 건 결국 나라를 이 질서를 더 확립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뛰어난 행정가, 입법가, 황제를 하면서 또 민간인 장군이기도 하고, 건설자, 조직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폴레옹의 존재가 없었더라면은, 그런 프랑스 혁명의 대원칙들은 라인강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가서 패하긴 했지만, 나폴레옹이 지나간 곳은 어디서나 낡은 개척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전쟁은 졌더라도. 그러면서 농노제, 귀족 후견제 이런 것들이 폐기가 되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권력욕에 물든 찬탈자인가, 프랑스 혁명의 수호자인가, 군사적 모험가인가, 조국을 구한 애국자인가, 유럽 통합의 선구자인가, 세계 정복의 화신인가, 근대화의 길을 잃은 개혁가인가, 아니면 구질서를 수호한 독재자인가. 결국은 이렇게 남긴 그런 평전 작가가 있습니다. 결국 신을 닮은 한 인간의 짧은 생애를 역사와 신화가 서로 엇갈리는 교차로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전성기 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영향하에 있던 지역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